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그날 나는 아들과 단둘이 시댁으로 향했다. 남편은 또다시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빠졌다. 정말 뻔한 핑계였다.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는 동안 그는 시댁과 관련된 일만 나오면 언제나 그랬다.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사라져 버리곤 했다. 출발 전날 밤 그리고 집을 나서기 2시간 전에도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아버님, 저희 지금 내려갑니다. 매번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 조심해서 와라. 목소리에서 특별한 감정은 느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기대는 있었다. 명절이니까 손자와 며느리가 온다는데 뭔가 준비는 해두셨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거실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고 부엌에는 밥 냄새는커녕 그 흔한 반찬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마찬가지였다. 명절 음식은 물론이고 평상시 먹을 만한 것조차 별로 없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 며느리와 손자가 명절에 찾아온다는데 이렇게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급하게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욱 기가 막혔다.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저녁에 들어간다. 목소리는 태연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로 할 말이 없었다. 핸드폰을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이 엄마, 할아버지는 언제 오셔? 하고 물었지만 대답하기가 싫었다. 아니, 정확히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결국 편의점으로 나가 도시락 2개를 사왔다. 명절에 도시락이라니. 스스로도 처량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아들과 나란히 앉아 플라스틱 용기 속 밥을 떠먹으면서 지난 10여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정말 열심이었다.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시댁에 내려가서는 설거지며 청소며 할 일이 태산이었다. 남편은 늘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방에서 잠만 잤고 결국 모든 일은 내 몫이었다. 그래도 그땐 참았다. 며느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텅 빈 집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자니 그간의 모든 노력이 무색해졌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이 집안에서 내 존재는 도대체 뭐였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들은 금세 심심해했다. 할아버지 집에 왔는데 할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는 오지도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아들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그네를 밀어주면서도 마음은 복잡했다. 다른 가족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북적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애지중지 챙기는 그런 풍경들 말이다. 우리 아들도 그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시아버지가 혼자 계신 것도 이해한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넘었으니까. 외로우실 수도 있고 나이도 있으시니 힘드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와 손자가 오는 날을 완전히 잊어버리셔도 되는 건가? 전화로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아무런 준비 없이 친구 모임을 나가신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설령 깜빡하셨다고 해도 전화를 받으셨을 때 조금이라도 미안해하시거나 당황하시는 기색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태연하셨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시아버지는 안 계셨다. 나는 아들을 씻기고 일찍 재웠다. 혹시 시아버지가 오시면 아들이 좋아할까 봐서였다. 하지만 기다림은 길어졌고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사람이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무작정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명절을 이렇게 보냈던가. 남편은 빠지고
시아버지는 무관심하고 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매번 못해도 50만 원씩 용돈도 꼬박꼬박 준비해 갔는데 정작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번 일이 마지막 경고인 것 같았다.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추석 보름달이 떠올라야 할 시간인데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마치 내 마음처럼 먹먹하고 답답한 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을 하고 나니 조금은 홀가분해진 기분이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시아버지가 돌아오신 모양이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 달려나가려 하는데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예감은 적중했다. 시아버지는 혼자 오신 게 아니었다.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함께 서 있었다.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시아버지는 태연자약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분은 내 가까운 분이다. 인사드려라. 그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1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겨우 회복하셨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고작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여자는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어머,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뵐 거예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까딱하고는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방문을 닫고 나서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뒤에서 그 여자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내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성격 참 까다롭네.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까다롭다고? 내가 왜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명절에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아무 준비도 해놓지 않고 친구 모임을 핑계로 집을 비우고 이제는 정체불명의 여자를 데려와 가까운 분이라고 소개하는 상황에서 내가 웃으며 반갑게 맞이해야 한다는 말인가? 나는 방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결혼한 지 12년 동안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은 없었다. 아무리 시댁에서 소외감을 느꼈어도 이 정도로 직접적인 무시와 모독을 당한 적은 처음이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시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그 여자를 가리키며 이분이 내 할머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했다. 그 순수한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다. 진짜 할머니,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들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겨우 3년 만에 다른 여자를 할머니라고 부르게 하다니. 나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우리 며느리가 제일 이뻐하시며 나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 전혀 모르는 여자가 앉아있고 내 아들을 손자라며 어루만지고 있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여자는 시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했다. 아들에게 과자를 건네주며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다. 시아버지는 그런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방 안에 숨어서 이 모든 걸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정말 어이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뵙고 시어머니 제사 때도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으며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렸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인가? 그 여자가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손자 정말 잘생겼네 하는 소리를 듣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 손자라니. 겨우 몇 시간 전에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를 떠올렸다. 그분은 항상 나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 하시며 시아버지에게도 며느리한테 잘해라 하고 당부하시곤 했었다. 그런 분이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이 안 계시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빠져 있고 시아버지는 오히려 나를 불편해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낯선 여자는 마치 승리자인 양 의기양양해 보였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내 귀를 때렸다. 내가 완전히 배제된 채로 새로운 가족 구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시아버지도 그 여자도 나에게 밥을 먹었는지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아들만 가끔 방문을 두드리며 엄마 왜 안 나와? 하고 물었지만 나는 엄마가 좀 피곤해서 쉬고 있어. 할아버지랑 놀아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집안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게도 자존심이 있고 인격이 있다.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다. 그렇게 다짐하며 나는 긴 밤을 보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나는 방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지만 아들 때문에라도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거실로 나가니 그 여자가 이미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말이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나는 방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지만 아들 때문에라도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거실로 나가니 그 여자가 이미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말이다. 내가 나타나자 시아버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늦었네. 빨리 앉아. 차가운 말투였다. 나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아들은 그 여자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그 여자는 은근슬쩍 나를 의식하면서 말을 건넸다.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챙겨드려야죠. 이제는 저 없으면 안 되실걸요? 목소리에는 교묘한 자랑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과시하는 듯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아버지의 반응이었다. 그러게. 혼자 있으니 얼마나 쓸쓸했는데. 그리고는 나를 째려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표정 좀 펴라. 손님 앞에서 왜 그렇게 찌푸리고 있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손님? 내가 손님이란 말인가? 10여 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온 내가 손님이고 오늘 처음 본 그 여자가 가족이라는 말인가?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이미 시아버지의 마음은 정해져 있는 듯했다. 나는 불편한 존재이고 그 여자는 환영받는 존재였다. 그동안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여자가 연신 시아버지를 위하는 말을 쏟아냈다. 앞으로는 제가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흐뭇해하셨다. 그리고 나를 향해 다시 한번 쏘아보셨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너는 뭘 했냐? 명절에도 이렇게 늦게 오고. 늦게 왔다고?
나는 미리 전화까지 드리고 왔는데 정작 시아버지는 친구 모임 때문에 집을 비우셨으면서 무슨 말씀인가.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 여자가 있는 자리에서 시아버지와 다투고 싶지 않았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진짜 똑똑하게 생겼네. 몇 학년이야? 아들은 순수하게 대답했다. 7살이에요. 아이고, 우리 손자 정말 대견하다. 손자라는 말을 또 들으니 속이 뒤틀렸다. 하지만 더 참기 어려운 건 그 다음이었다. 그 여자가 지갑에서 용돈 봉투를 꺼내 아들에게 내밀었다. 할머니가 용돈 줄게. 맛있는 거 사 먹어. 고마워요, 할머니. 아들은 기뻐하며 봉투를 받았다.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벌떡 일어나 아들 손에서 봉투를 빼앗았다. 받으면 안 돼.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다. 뭐 하는 짓이냐? 그 여자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왜 그러세요? 그냥 아이 용돈인데. 됐습니다. 나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정말 이상한 며느리네. 그 여자가 중얼거렸다. 아이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시아버지는 화가 나신 것 같았다. 아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엄마 왜 안 받아요? 할머니가 주시는데. 그 말을 듣자 더욱 마음이 아팠다. 아들에게는 그 여자가 할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우리 방에 가자.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어디 가냐? 시아버지가 물으셨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귀에 쟁쟁했다. 참 어려운 며느리네요.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원래 저런 게 아닌데 오늘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시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 어려운 며느리라니. 나는 지금까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명절마다 꼬박꼬박 내려와서 집안일 도맡아 하고 50만 원씩 용돈 챙겨드리고 시어머니 제사 때도 정성껏 음식 준비하고 그런 내가 어려운 며느리란 말인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웃으며 반갑게 맞아야 정상적인 며느리인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도 안 되어서 새로운 여자를 데려와 할머니라고 소개하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들을 재우고 나서 나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도 들렸다. 마치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10여 년간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이렇게 완전히 배제당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분은 항상 나를 보호해 주셨고 시아버지에게도 며느리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고 그 여자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아들마저도 그 여자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다. 정말 허탈했다. 그동안 내가 바친 시간과 정성이 무슨 의미였을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 집안에서 내 존재는 그저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더 편한 대체제가 나타나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것이었나? 그날 밤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이런 굴욕을 참고 살 수는 없다는 분노도 차올랐다. 변화가 필요했다.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로만 살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심장이 쿵쾅거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들은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다. 오늘 겪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아버지가 그 여자를 소개하면서 지었던 당당한 표정, 아들을 향해 할머니라고 말하던 순간, 그리고 나를 향해 쏘아보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특히 손님 앞에서 왜 그렇게 찌푸리고 있냐는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손님이 아니다. 이 집의 며느리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오히려 그 낯선 여자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이미 조용해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결혼한 지 15년이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 때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차렸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나을 수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고생한다며 늘 감싸주셨고 시아버지에게도 며느리한테 잘해라고 당부하셨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다.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용돈을 준비해 갔다. 남편은 언제나 빠지고 결국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래도 참았다.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정성과 노력이 무슨 의미였을까? 결국 나는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지 않았나?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완전히 무시당했다. 아침에 텅 빈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와 손자가 온다는 것보다 친구 모임이 더 중요했고 저녁에는 낯선 여자와 함께 나타나 나를 불편해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아들을 향해 그 여자를 할머니라고 소개한 일이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아들에게는 진짜 할머니가 있었다.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아들의 할머니는 그분뿐이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전혀 모르는 여자가 차지하고 앉았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셨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마치 나는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남편은 어떨까? 오늘 하루 종일 연락 한 통 없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빠져놓고는 정작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아마 내가 이 상황을 얘기해도 아버지 일인데 뭐라고 할 수 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이 집안에서 나를 존중해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다. 시아버지는 나를 불편해하고 남편은 무관심하며 이제는 낯선 여자까지 가족으로 들어왔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아무리 참고 견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는 게 오히려 해방감을 주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다고. 더 이상 애써 웃지도 않겠다고. 며느리 돌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억압하지 않겠다고. 물론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아들이 있고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이 집의 며느리니까. 하지만 마음은 다르다. 더 이상 정성을 쏟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시아버지가 그 여자와 어떻게 지내시든 상관없다. 아들이 그 여자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막지 않겠다. 대신 나는 나만의 삶을 살겠다. 이 집안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매지 않겠다. 남편에 대한 감정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아들 때문이지 더 이상 그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없다. 시댁 일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나는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며 살겠다. 이상하게도 이런 결심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대와 바람을 품고 살았던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실망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다. 이 집안과는 정말로 끝이다. 형식적인 관계는 유지하되 마음은 완전히 놓겠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 왔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결심과 함께 새벽을 맞았다. 더 이상 며느리로서의 의무감에 짓눌려 살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품고서